네, 안녕하십니까. 제44회 손해상사 제2차 시험 대비 재산보험 핵심 요약 문제풀이 1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1차 접수 기간은 끝났죠? 끝났고 이제 1차에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거라 넉넉히 예상을 해보고 2차 문제풀이 뭐 작년에 보셔가지고 올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미리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일단 제가 이제 진행하는 방식은 재산보험 기본 이론에서 이미 이론적인 부분을 다뤘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4주 동안 진행하는 부분은 약술형에 조금 중점을 둔 문제들입니다. 약술형에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의시험반에서는 거의 계산 문제가 99%, 계산 문제 위주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재산보험 자체가 약술이랑 계산이랑 문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은 뭐 실손도 있을 수 있고 암 진단비도 있을 수 있고 후유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계산 문제 형식에 대해서는 뒤로 몰아가지고 여러 유형을 다뤄보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약술형 위주로 다루되 그 약술 중에서도 그 약술이 계산 문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날짜들 뭐 4월 15일 날 접수받았을 때 언제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날짜를 계산하는 문제로 응용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지연이자를 무는 데 있어서 보험금 지급 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31일부터 60일까지, 61일 90일까지, 91일 이후 여기다 계약 대출이율에다가 기간에 따라서 가산이율이 4%, 6%, 8%가 붙는데 그거를 약술형으로 쓰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달력을 내어주면서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5.5%라고 했을 때 이 뭐 45일, 뭐 50일 이렇게 늦어졌다면 거기에 따른 지연이자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약술형에서 같이 다뤄버리도록 하고 실손이라든가 후유장애, 암 진단비와 같은 계산 문제는 뒤로 빼가지고 한꺼번에 계산 문제들끼리 모아서 다뤄보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이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회차잖아요. 1회차인데 작년에 했었던 문제 그대로 갖고 오면서 몇 가지만 추가 및 수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약술은 모두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약관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거의 80% 동일한 문제를 했었는데 그럼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이 1회차에서만 2020년 시험에서 몇 점 배점이 나왔냐? 잠시만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요 1회차에서만 2020년 24점 배점이 나왔습니다. 24점. 약술형에서만 24점 나왔어요. 그러면은 1회차만 다 보셨어도 24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였죠. 보시면 몇 번 문제가 있었냐면 뭐 오늘 다 보시겠지만 어차피 지연이자와 관련돼 가지고요.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6-마번에서 냈었거든요.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적어라. 각각의 사유 기술하고 6점 이렇게 했었는데 2020년도에 똑같이 6개 적어라. 6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2015년인가 2014년 그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나왔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나왔던 게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작년에 나왔으니까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부활계약에 있어서 준용하는 약관 조항을 쓰시오가 연달아 2년 연달아서 나온 적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럼 냈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존처럼 나왔으니까 얘는 빼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약술용으로 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6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가 나왔었죠. 역시 제가 문제 11번에 넣었었는데 이게 10점 나왔습니다. 10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에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쓰시오.
이게 나왔어요. 이게 8점. 그래서 10점, 6점, 8점 총 24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다고 해서 또 뺄 수 없죠.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2번 기출됐기 때문에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점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든가 나왔던 문제가 약간만 변형돼서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뺄 수는 없대.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와 관련돼서 사례를 조금 더 보강하고 답안의 문구를 좀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회 손해상사 2차 시험 대비해서 작년과 똑같이 제가 그때 1차, 2차, 3차, 4차 이 문제를 프린트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나왔죠. 약술은 나왔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용,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봐두시면 적어도 약술은 대부분 표준약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약술을 놓칠 일은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표준약관상 다음 용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약관상 용어의 정의 나옵니다. 한 번씩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해.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여러분들 문제 푸시기 전에 이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보통 문제를 올리고 문제 및 답안 이 두 가지를 올립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문제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답안 용지에다가 적어보세요. 한 번만 적어보세요. 모의 시험 치를 때는 2번씩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씩만 일단 적어보세요. 뭘 보냐면은 적으면서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오는지 보세요. 내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 답안지에서 몇 줄 정도 나오는지. 90분이라고 한정된 시간 내에 적을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쓰면서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적어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분량이 많구나, 줄여야 되겠다 정도는 방향을 잡고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상해입니다. 상해는 뭐죠? 우선 재산보험에서 상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 우연, 외래, 신체 상해 키워드죠. 근데 이때 신체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의족을 차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의수를 차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에 대한 범위는 약관에서 정할 때 의수족, 의안, 의치, 그러니까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지만 부분 장기라든가 부분 의치와 같이 신체에 이식돼서 인공 심장 판막 있죠? 판막 같은 것들, 인공 판막 같은 것들 이런 것 같이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신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거기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상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해에 대한 의미, 급격, 우연, 외래, 신체 상해인데 이때 신체의 범위는 뭐다? 의수적,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지만 부분 장기나 부분 의치와 같이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신체에 포함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중요한 사항은 뭐냐? 우리 약관에서 말하는 규정되어 있는 약관상 중요한 사항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가 있죠.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과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 근데 두 가지가 비슷하죠.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했거나, 고지 의무는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가입자 입장이니까 가입자 입장에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라고 되겠죠. 그래서 약관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항은 고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청약을 거절했거나 또는 조건부 승낙을 했을 만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데 첫 번째, 청약을 거절했거나 조건부 승낙을 했을 만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이 조건부 승낙 뭐가 있다 그랬죠? 한, 일, 료금, 보험 가입 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료를 할증, 보험금을 삭감.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조건부 승낙이라고 했죠.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결국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청약을 거절했거나 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 등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항을 갖다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답안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연단위 복리라고 돼 있죠. 자, 연단위 복리는 뭡니까? 우리 은행에서 또 복리 많이 얘기하죠.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예금을 넣었다 은행 가서 그러면은 연말에 이자를 붙일 때 그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인 금액이 그 다음 해에 원금이 되는 게 연단위 복리죠.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보시면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사계산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제가 예시를 달아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원금이 100원이고 연간 10% 이자율 적용 시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2년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1년 이자가 100원 원금에 10%가 붙으니까 10원이죠. 그럼 2년 차 때는 원금이 얼마가 되죠? 원금은 100원에다가 이자 10원이 붙은 이 110원에 이자가 10%였으니까 연간 이자를 10%였으니까 110원의 10%인 11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시점의 이자 금액 총액은 10원에다가 11원을 더하니까 21원이 된다. 이렇게 제가 예시를 달아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단위 복리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것은 이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율까지 플러스 했을 때 그러니까 원금에 이자가 붙고 합쳐진 금액이 그 다음에 원금이 되는 방식이 연단위 복리다. 그래서 연단위 복리에 대한 예시를 밑에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공시율이라고 있죠. 자, 평균 공시율은 이 평균 공시율은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율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만 중요한 점은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한다는 거. 보험금 청구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입니다. 이 평균 공시율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보험금을 일시급으로 받는 것도 일시급으로 나올 것 같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가 있고 연금 형태로 주는 건데 그걸 땡겨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시금 받는 걸 갖다가 분할 받겠다. 1억을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게.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첫 해에 1억 다 나갈 거 분할로 줌으로써 첫 해에 1억에서 1,000만 원만 줬으니까 9천만 원이 세이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자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받는 사람한테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때 이자를 줘야 되는 건 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평균 공시율을 기준으로 이자가 붙게 됩니다. 평균 공시율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 평균 공시율이 쓰이고 있고요. 또는 만약에 연금으로 받을 거 1,000만 원씩 10번 주기로 했는데 그걸 내가 한 번에 땡겨줘 1억 달라고 하면은 10년 뒤에 1,000만 원은 현재의 1,000만 원과 가치가 다르죠. 그럼 이때는 그만큼의 이자를 공제하고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평균 공시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할인해서 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 평균 공시율이 사용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했을 때에는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더해서 주고 있고요. 보험계약을 부활해 됐을 때는 부활 시점 전까지, 해지 후 부활 전까지 연체보험료가 있잖아요. 연체보험료에다가 지연이자를 붙게 되는데 이 지연이자는 역시 평균 공시율 1 플러스 1% 범위 내에서 정하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 표준약관에서는 평균 공시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쓰시오 뿐만 아니라 평균 공시 이율이 이자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쓰시오. 그래서 만기환급금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의 기간은 평균 공시율의 50% 범위 내에서 이자를 매긴다든가 그런 규정들을 모두 정리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그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중간에 넣어놨으니까요.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일입니다. 참고로 2021년의 평균 공시율은 2.25%입니다. 작년이 2.5%였고요. 지금 0.25% 낮아졌죠. 근데 그래도 솔직히 제가 며칠 전에 작년 몇 달 전에 은행 갔었을 때 농협에 갔었는데 1%가 안 됐어요. 이자가 1년 예금 하는데 0.75%인가? 아마 작년 여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럴 바에야 쪽박 사더라도 주식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식이 들어갔죠. 아주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주 차갑게 식히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은행 이자보다 평균 공시율이 높죠. 그래서 평균 공시율이 50%만 해도 1.125%니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네요. 자, 영업일입니다. 영업일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을 의미하고, 다만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 꼭 문제 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일요일을 꼭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쓰실 필요가 없다.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그 세 가지를 제외한다. 그게 영업일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약관상 용어의 정의에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라고 하죠. 거기서 나와 있는 용어인데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나왔었죠. 용어로 쓰는 게 나온 건 아니었고, 바뀐 내용.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됐을 때, 그만뒀을 때, 입사하게 됐을 때, 직무가 변경됐을 때 이런 것들이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적으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 내용도 뭐 교재 안에, 이 문제 약술 프린트 안에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고, 직업이라든가 직무에 대한 개념만 따로 뺐습니다. 공부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가번부터 4번까지만 하시면, 가나다라 마바사 4번까지만 하시면 약관상 용어의 정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전문보험 계약자 빼고는 다 제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은 뭐냐? 일단 직업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즉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꼭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닌, 업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업이잖아요. 미취학 아동도 생계 유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이든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학생이 직업이 되는 겁니다. 직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 같이 어떤 사회적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의미하는 것도 직업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생계 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의미한다 라는 게 직업이고요. 직무는 직업 내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해서 맡은 일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지고 맡은 일. 예를 들어 회사원이다. 회사원이 내근직 사원이면 내근직 사원이 직업이죠. 내근직이 직업인데, 그럼 그 중에서 무슨 일 하세요? 영업 맡고 있는데요. 영업이 직무가 되는 거죠. 직무. 그래서 직업과 직무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이렇게 가로 메꾸기 형태의 문제도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8조에 있는 보험금 지급 절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약술형이든 괄호 메꾸기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재산보험이 학문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약관에서 기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룰을 정해 놓은 거지, 약관에서. 룰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힘들죠.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 보험금을 청구했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 가지고 나한테 뭘 날려줬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험회사는 어느 하나라도 허투루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가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날라오죠.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 날라와요. 그것도 역시 약관에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땡땡일 이내에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서류 접수할 때에는 보험 접수증을 주고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 우편, 전자 메일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전자, 우편 등으로도 송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3영업일이죠. 여기서 3일이라고 하면 완전히 틀려지는 거고요. 3영업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휴일이 있거나 토요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 빼고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기 때문에 접수가 만약에 1일 날 됐다. 2, 3, 4. 이 중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때 접수가 됐으면은 접수한 날로부터 1, 2, 3. 3영업일까지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3일이 휴일이다. 예, 토요일이다. 이때가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하나, 둘 쉬고 3영업일이죠. 이때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대체 공휴일이면 이때까지 쉬니까 이때는 6일 날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영업일이 중요하다. 다만 지연이자는 영업일 단위로 매기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는 휴일을 포함해서 일 단위로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약관에 보시게 되면은요, 기산점이 있죠. 접수한 날부터야 아니면 초일을 빼고 이 다음 날부터 뭐 산정해야 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약관의 해석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접수한 날부터 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접수일로부터, 그리고 언제 날부터 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 단위로 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월 단위도 마찬가지고 초일을 불산입하죠. 그때는 초일을 불산입하고 날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시험 관련돼서 여러 교재들을 찾아보는데, 어떤 교재들은 이제 이 접수일에 대해서도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적어놓은 교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아무리 약관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 접수일로부터로 돼 있는데 해석상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감원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가지고 답변을 받았어요. 답변 받았는데, 이거 서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내용은 서류 접수일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도 여기 교재 안에, 이 교환 안에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금감원 질의 답변 내용이니까 옆으로 계산하실 때에는 이렇게. 근데 물론 문제에서 초일 부산입해라. 그러면 초일 부산입해야 되겠죠. 그 조건이 있다면. 근데 초일 부산입해라 그랬는데, 아니 금감원의 내용과 배치된 내용으로 나는 산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만 대부분 초일 부산입해라 라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보통 뭐 초일을 뭐 포함해라 이런 내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저런 내용이 없을 때에는 그냥 무조건 원칙입니다. 서류 접수한 날부터 보험금 지급에 대한 3영업일 기산은 보험금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1번 동그라미 1번 봤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지급기일을 초과라고 되어 있죠. 지급기일. 이때 지급기일에 대한 내용이죠. 지급기일은 며칠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급기일은, 자, 지급기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3영업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3영업일. 왜 그러냐면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최장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 기준을 안 잡아두시면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지연이자가 붙는 내용이 있죠. 지급기일이 31일부터 60일까지 붙는 게 있고, 지급기일이 61일부터 붙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급기일이 3영업일인지 30영업일인지 명확하게 모르게 되시면 계산일 자체가 달라져요. 지급기일은 무조건 3영업일입니다. 언제 어디서건 무조건 3영업일입니다. 무슨 예외사유에 나와도 무조건 3영업일이에요. 우리가 약관에서 예외사 나오는 거는 최장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로 정한 건 있어요. 하지만 3영업일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는 없습니다. 3영업일이 기본인데 보통 조사를 위해서 또는 보험금 지급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늦어지니까 그때는 최장 30영업일까지 지급을 해라. 30영업일이면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되니까 대략 6주 정도 되잖아요. 근데 30영업일 이내에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소송에 들어갔다든가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해외를 꼭 갔다 와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6가지 경우는 30영업일에 예외를 두겠다라는 것이고, 지연이자는 지급기일 3영업일이 지나가면 지연이자는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붙어요. 지연이자는 계약 대출이율이 있고 기간이 30일 넘어서는 순간부터 계약 대출이율 플러스 가산이율이 있죠. 그러면은 이 계약 대출 이율하고 가산이율까지를 모두 우리는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지연이자. 이걸 합쳐가지고 가산이율을 표현하시면 안 돼요. 계약 대출이율과 가산이율을 모두 합쳐가지고 지연이자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근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차피 또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급기일은 뭐다? 3영업일이다. 30영업일 깔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사유,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언제까지 지급할게? 근데 이거 내년 이맘때 지급할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급 예정일은 최장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서 해라. 6가지 이외의 사유가 아닌 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 왜 늦는지, 지급 예정일, 언제까지 지급할 건지. 세 번째, 보험금 가지급 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청구하면 먼저 줄게 라고 하는 이 3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이 3가지를 알려줘야 된다. 누구한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 그리고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된다. 언제 뭐 할 때? 늦어질 경우. 지급기일 내에 지급을 못하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통지해야 된다.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한다. 이 지급 예정일이죠. 이 지급 예정일은 무조건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 표준약관 내용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우리 질병상해보험 방금 봤죠? 3영업일 안 되면은 최장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자, 생명보험 표준약관 좀 다릅니다.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증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가 똑같아요.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접수 후 10영업일, 안 돼도 최장 30영업일이라고 해서 10영업일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안 되는 확인이 필요할 때는 그래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표준약관상 보험금 지급할 때의 적립비율 계산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연이자 내용이 나왔네요. 이건 뭡니까?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플러스 보험회사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서 지연이자가 붙게 되는데 그 지연이자는 어떻게 붙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급 기일이에요. 3영업일이죠. 여기서 늦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때부터 30일까지 31일부터 60일까지 61일부터 90일까지 91일 이후 이때는 뭐가 붙습니까? 지급기일 다음 날 30일까지는 계약 대출이요. 계대라고 하겠습니다. 60일까지는 계대 플러스 가산이율 4%. 계대가 만약에 5%다, 가산이율 4% 보니까 9%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늦었다. 이 늦었으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 전부 요거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기간까지는 계대 5% 붙고 초과되는 금액은 계대 플러스 4%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네, 이때는 계대 플러스 가산 6%, 계대 가산 8%. 그래서 계대인데 가산이율이 4, 6, 8 이렇게 붙죠.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다? 영업일 아니죠. 이때 날짜 수는 그냥 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말이라든가 휴일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율이 붙을 때에 이 이자를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산이자라고 해버리게 되면은요, 이 가산이율 난 용어가 헷갈리면서 이 개념이 혼동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건 지연이자입니다. 그래서 약관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 걔네들 책임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조사를 못하게 됐어요. 조사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보험금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에는 이때에도 이자를 줄 수는 없잖아요. 고객들 잘못이니까. 이때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회사가 조사를 못하게 돼가지고 늦어졌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지연이자가 그러면 계약대출이율은 주고 가산이율만 안 준다는 거야. 아니면 계약대출이랑 가산이율을 다 안 준다는 거야.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연이자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다? 다 안 주겠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외로 30영업일 이외에 30영업일보다 늦어질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럼 30영업일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뭐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여가지고 외국까지 갔다 오는데
기간이 30영업일에 넘어버렸다. 그럼 이 경우까지 가산이율을 계속 붙이는 거는 보험회사가 일부러 늦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또 가산이율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어떤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는 가산이율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이 이때는 가산이율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가 늦든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계약대 출이율만 적용하겠다는 거구나. 날짜에 대해서. 계약자 측에 책임 있는 사유로 있을 때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계대와 가산이율을 모두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개념 반드시 잡고 넘어가시고요. 자, 내용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 다 드렸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계약 대출이율,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에 계대 플러스 4%, 61일부터 90일까지는 계대 6%, 즉 91일 이후는 계대에다가 가산이율 8%가 붙는다.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게 있습니다. 자, 만기환급금하고 해지환급금은요.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기간과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보통 만기환급금은 언제 주죠? 보험금이 만기가 되면. 그리고 누구한테 줍니까? 수익자한테 주죠.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만기환급금은 해지환급금은 계약자한테 줘요. 왜? 계약자가 보험료를 냈고 해지가 되면은 그 계약 보험료를 낸 것 중에서 해지 환급금 목적으로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게 맞죠. 그럼 만기환급금은 언제 주느냐? 만기환급금은요, 이거는 만기환급 보험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라 했죠. 보험금은 누가 청구하죠? 수익자가 청구하죠. 왜 만기환급 보험금입니까? 만기가 됐을 때 만기환급금을 주는 것도 일종의 보험사고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해지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죠. 그래서 만기는 일종 조건을 만족했죠. 만기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환급금을 주는 거라서 당연히 보험금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만기환급 보험금이라고 이해하셔라. 그리고 당연히 보험금이 수익자한테 준다. 근데 수익자 지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한테 주죠. 돈을 냈으니까. 해지환급은 당연히 해지됐을 때 주는 거죠. 근데 해지는 꼭 만기에 되는 게 아니라 중간 해지될 수도 있고 만기 바로 직전에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임의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해지 환급금을 주죠. 그럼 이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 관련돼 가지고 지연제가 어떻게 붙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만기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이전에, 최소 7일 이전까지는 당신 앞으로 며칠 후에는 몇 월 며칠 날 만기가 되니까 만기환급금 청구하세요라고 보험회사에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서, 그 통지 의무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이자를 보시면 만기환급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해지는 현재환급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청구일까지 이 청구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다. 아시겠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 공시 이율의 50% 준다는 겁니다. 평균 공시율의 50%. 평균 공시율의 50%. 지금 2.25%라고 그랬죠? 그러면 1.125% 주겠네요. 그죠? 이때까지는 이렇게 이율이 붙고요. 1년 초과 기간은 1% 이렇게 줘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지금 1년 초과 1% 주는 이유는 평균 공시율 1.125%보다는 낮게 줘야지. 안 그러면 평균 공시율 50% 주게 되면은 1.125%를 갖다가 계속 붙는 거니까 나 같아도 돈 안 찾아간다. 은행 가도 지금 0.75% 이자라고 하는데 만기환급금 뭐하러 찾아가냐. 내버려도 뭐 은행보다 이율이 나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리고 1년 초과가 되면은 1%다. 그래서 1년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더 낮아진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건 사실은 지금은 은행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떤 적절한 예시는 못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은행 이율이 정확히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처럼 0.75% 기준이라면 1년 초과돼서 1% 줘도 은행보다 나아요. 그죠?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그냥 알았어, 미안해, 1년 초과돼도 그냥 묵혀두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담으로 한 거고요. 자, 평균 공시율이 50%, 1년 이내 1년 초과 기간은 1%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은행이다 무조건. 그랬을 때 은행 이율이 낮으면 만기환급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해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해지원금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해지되면 바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데, 만기도 솔직히 마찬가지인데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구일까지는 이게 이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기간이었죠. 이게 1년 이내냐 1년 초과냐에 따라 다른 거였고, 자, 청구를 했어요. 이때 만약에 청구를 했으면 청구했을 때 이자는 다르죠. 평균 공시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계약 대출이율이 붙습니다. 늦지 말라는 겁니다. 청구했으면 바로바로 줘라. 계약 대출이 세잖아요. 그래서 청구해서 바로바로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주의하실 점은, 청구했을 때 보통 우리 보험금은 3영업일이니까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면 지급하면 되고 3영업일 넘어가면 계약 대출이 붙는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보시면은 약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3영업일 이내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1월 2일 날 청구했어요. 그래서 1월 4일 날 지급했어요. 그랬어도 1월 2일의 다음 날부터 붙으니까 1월 3일도 이자가 붙고요. 지급하는 1월 4일도 이자가 붙어요. 이틀만큼 계약 대출이율이 365분의 2가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계대가 붙는다. 해지원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만기연금금에 있어서 7일 이내에 통지를 안 했어요. 너 몇 월 며칠, 7일 이전에 통지를 안 했어요. 너 몇 월 며칠 만기니까 보험금 찾아가 라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는 그냥 평균 공시율이 붙어요. 보험회사가 통지를 안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당연히 똑같이 청구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계약 대출이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처음에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표준약관상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쓰시오. 5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표준약관상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도 문제를 바꿔가지고 낼 수 있겠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지급 예정일 30영업일, 최장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6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소분수 외책삼.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소분수 외책삼이라고 외우셔라. 그래서 소분수 외책삼. 소송, 분쟁 조정, 수사기관의 수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 계피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6가지는 여기에 해당되면은 30영업일의 예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면은요, 가산이율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가산이율도 지급하지 않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소분수 외책삼 중에서 계피수의 책임 있는 사유는 가산이율뿐만 아니라 계약대출이율도 지급하지 않는 아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죠. 어쨌든 가산이율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되는 건 맞죠. 지연이자 안에 가산이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지연이자를 가산이율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럼 얘는 7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30영업일의 예외사유 6가지를 적으시오.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쓰시오. 똑같이 답은 소분수 외책삼에다가 요거 하나만 추가돼서 적을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보시면 그래서 적어놨죠. 소분수 외책삼에다가 밑에 4번 해가지고 밑줄 쫙 그어놓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책임 있는 사유로 만약에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계피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가산이율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까지 적어주시면 더 답안이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거 문제는 아니고 표준약관상 평균 공시율에 적용되는 경우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일시부를 나눠서 받거나 나눠서 받을 걸 한 번에 땡겨 받을 때에는 평균 공시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할인하거나 이자를 붙여가지고 가산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을 거절할 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 평균 공실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서 주고 있다. 세 번째, 회사가 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는 부활 청약시까지,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 청약시까지 연체보험료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이때 지연이자는 평균 공시율 플러스 1%의 범위 내에서 붙는다. 네 번째, 만기연금금 또는 해지연금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평균 공시율의 50%가 붙는다. 만약에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는 평균 공시율이 붙는다. 요거 평균 공시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렇게 정리를 꼭 해가지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막 되게 많아 보이시죠?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우리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만 정리해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6번입니다. 다음은 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아래 제조건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내용 보실게요. 자, 장기상해 보험이고 피보험자 홍길동 보험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상해 사망 1억입니다. 월납으로 보험료를 지급했고요. 자, 사고일은 2020년 5월 28일, 교통사고 사망 접수일이 2020년 6월 4일. 대리점 직접 청구입니다. 청구했으니까 당연히 접수증을 교부했을 것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그 내용을 송부해주고 그 다음에 송부해줬겠죠. 송부해주고 만약에 조사라든가 조사나 확인이 필요해가지고 그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줘야 되는데 지연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가지급 보험금 등을 갖다가 통지해줘야 된다 라는 정도. 누구한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한테.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도 연상을 해보면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공부하실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약간 미친놈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서가지고 강의하듯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그 행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고 물론 이제 본인 어떤 말빨에도 도움이 되겠죠. 말빨에도 도움이 될 거고 용어가 고급지죠. 말빨.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고일 직접 청구, 그다음에 2020년 5월, 6월, 7월 달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현충일이고 13일 지방선거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도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보험회사는 2020년 6월 4일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받았으며 조사를 시행한 후 6월 30일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거를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편할 테니까 제가 문제는 그 프린트물 보고 요거는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보험회사는 자, 청구 및 지급 사실 보니까 보험회사는 2020년 6월 4일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받았으며 조사를 시행한 후 6월 30일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 4일 날 청구 서류를 지급받았어요. 자, 6월 4일 날 지급받았고 조사를 시행한 후 30일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좀 3영업일은 일단 늦어졌네요. 자, 보험자는 사고조사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원칙이 언제죠?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영업일이 원칙이죠.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확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0영업일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고 30영업일 이내에서 지급 예정일, 구체적인 사유, 가지급 보험금 제도를 알려주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3영업일까지 보상을 해야 되죠. 3영업일 언제입니까? 접수한 날로부터니까 1영업일, 2영업일, 쉬는 날 띄고 3영업일, 6월 7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2020년 6월 30일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가 부담하는 지연이자 산정 일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날 보험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지연이자는 어떻게 붙어야 되겠습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날까지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0영업일 이내에서 지급 예정일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안내한 다음에 30일 날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럼 이자가 어떻게 붙죠? 지연이자는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은 보험계약 대출일이 분단했죠. 지급기일이 6월 7일까지죠. 다음 날인 8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인데
6월 30일 날 지급했으면 이 기간이 30일 이내인지를 봐야 되겠죠. 30일에서 8일을 빼면은 22일이지만 그날을 포함하기 때문에 총 23일이 되죠. 23일은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이잖아요. 이때는 계약 대출일만 붙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계약 대출일만 붙게 되고 지연이자 산정일수는 23일이 됩니다. 계약 대출이 아니고 5.5%였다 그러면 5.5%가 붙게 되는 거죠. 답변해 보시면 홍길동이 5월 28일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서류가 접수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관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지급 예정일을 최대 몇 월 며칠까지 정할 수 있는가? 지우고 볼까요? 한마디로 뭐죠? 5월 28일 날 접수했는데 특별한 사정 없으면 보험자는 최대 언제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약관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약관에서는 특별한 사유,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최장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이죠.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영업일이 아니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기본, 안 되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30영업일. 근데 5월 28일 날 접수했다 그랬죠. 그럼 최장 30영업일이니까 접수한 날로부터니까 이날을 포함해가지고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겠죠. 영업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토요일 빼죠. 여섯, 일곱, 쉴 빼죠.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아이고, 이때가 30영업일이네요. 그럼 30영업일 최장 7월 10일까지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 소분수 외책삼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정해야 된다. 라번 보시면 홍길동이 5월 28일 청구한 보험금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보험회사가 7월 13일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될 지연 이자율 및 적용기간을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이자부터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대요. 보통 우리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따져가지고 했었는데 자, 7월 13일까지면 며칠, 언제죠? 이때 지급했대요. 그럼 총 며칠입니까? 이때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보통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으니까 28, 29, 30 원래 30일까지 3영업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급 안 했죠. 그럼 이때부터 지연 일수로 따져보면 하나, 둘, 셋, 3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죠. 5주면은 35일이죠. 에다가 3일, 38일에다가 13일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이니까 35일에다가 여기 3일에다가 6일 더하면 44일이죠. 그죠? 그럼 결국 28일 날 접수했으면 28, 29, 30일까지 3영업일까지 지급했어야 됐는데 다음 날인 31일부터 7월 13일까지 지급일까지 해보니까 총 기간이 44일이에요. 그럼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기간 30일까지 기간은 계약 대출일이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초과되는 기간은 계약 대출일 플러스 4%니까 30일을 뺀 나머지 14일은 계약 대출이율 플러스 4%가 붙게 되죠. 가산이율. 가산이라고 표현하죠. 가산이율 4%가 붙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붙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예외. 가산이율이 붙지 않는 경우. 뭐가 있다 그랬죠? 소분수 외책 3에다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가산이율이 안 붙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가산이율이 안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 30일이 넘어갔어도 이때는 가산이율이 붙는 게 아니라 44일 기간 모두에 대해서 계약 대출이율만 붙는다. 이해되시죠?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산이율이 안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6가지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만약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44일까지 늘어졌다? 이때는 지연이자 자체로 주지 않으니까 보험금만 주겠다라는 거죠. 보험금만 지급하겠다. 조사 결과 줘야 될 것 같으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5월 28일 청구한 보험금이 문제 다 풀었네요.
자, 보험회사가 7월 13일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적용할 지연이자는 가산이율을 뺀 보험계약 대출율 5.5% 가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약 대출율 5.5%만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 적용 기간은 5월 31일부터 즉 31일이 지급기일의 다음날, 3년의 다음날이니까 31일부터 13일까지 44일 동안 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보험금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그럼 마번 보시면 보험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표준요건에서 정한 6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 각각의 사유를 기술하고 이에 대해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종류에 대해 쓰시오.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소분수 외책삼. 이때는 가산이율이 붙는 경우가 아니라 30영업일 예외 사유는 요 금융위원이라든가 금감원에서 인정하는 기간이 이거 빠지고 6가지만 있습니다. 6가지 제가 작년에 냈던 문제였고 2020년도에 그대로 6가지가 배점 6점까지 똑같이 나왔었으니까 무슨 소리다? 제가 맞췄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2번씩이나 나왔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가지.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 계약 대출이율만 붙고 가산이율이 붙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늘어진 경우에는 아예 지연이자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홍길동이 5월 28일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귀책 사유로 지급이 늦어져서 7월 13일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될 지연이자율 및 적용기간을 약속하시오. 이때는 뭡니까? 6가지 예외 사유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지급이 지연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연이자 계산 표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44일 동안 늦어졌죠? 왜냐면 5월 28일 날 접수해가지고 7월 13일 날 지급했으니까 3영업일을 제외한 31일부터 13일 날 지급한 기간이 44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붙죠? 지급기일의 다음 날, 즉 31일부터 30일까지는 계약 대출일이 붙고 나머지 14일 기간 동안에는 계약 대출일 플러스 4%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30일을 쭉 산정해가지고 아마 30일이면은 며칠이 되죠? 아마 13일, 14일이니까 29일 정도 되겠네요. 29일. 5월 29일까지 30일까지니까 이날부터 30일까지 되는 기간까지는 계약 대출이율. 나머지 30일부터 13일이 되는 나머지 14일에 대한 기간 동안에는 계약 대출이율 플러스 4%, 가산이율 4%가 붙는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그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뭐 찾냐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답안에는 다 날짜까지 표시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그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초일 산입 여부 되어 있는데 금감원 질의사항 및 답변 접수번호 2020Q5867 표준약관상 보험금 지급일은 보험금 청구서로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산일은 약관에 따라 청구서로 접수일부터 기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귀하의 질의와 관련돼서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규칙 쭉쭉쭉 접수할 때는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을 1영업일로 하여라고 되어 있죠. 접수한 날을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및 답변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산입한다, 안 산입한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아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아래 내용이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까지만 볼까요? 자, 보험금 수령 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금 수령하는 방법, 일시금을 분할로 받든 분할을 일시금으로 받든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자한테 권한이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고로 수익자의 권한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익자가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발생 전에는 계약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변경 권한이 있다. 그다음에 일시급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평균 공시이율을 연단위 목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고 분할 지급을 일시급으로 청구할 경우 나눠줄 거로 갖다가 일시급으로 달라고 할 경우에는 평균 공시를 그만큼 할인해 가지고 연단위 목리를 할인한 금액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이것도 나눌만 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까지만 볼까요? 자, 계약자 A는 배우자 B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 후 이사를 가게 되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다.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계약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2020년 5월 7일 계약자의 이사 전 최종 주소지로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이길 특급 등기 우편을 발송했다. 보험회사의 계약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가? 즉, 계약자라든가 수익자가
이제 주소지가 변경돼 가지고 이사 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등기우편을 날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등기우편을 안 받으니까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했었어요. 해지한 다음에 그 가입자가 해지가 부당하다, 나는 등기우편 못 받았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우리한테 통지를 안 해주지 않았냐 해서 소송에 들어갔었는데, 문제는 전화번호는 그대로였어요. 그 사례에서. 근데 전화번호 그대로였는데 전화 한 통 안 해보고 해지를 시켜버린 거죠. 근데 판례에서 전화는 해봤어야지, 보험회사가 전화만 해봤으면 알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아예 통화도 시도했는데 연락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만약에 도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하느냐. 그래서 보통 보험회사가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발송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부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고 날렸을 때에는 해지에 대한 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날렸어요. 만약에 1일 특급으로 날렸다 그러면 연락처도 안 받고 해가지고 1일 특급으로 날렸을 경우에는 당일 다음날 도착하겠죠. 다음날부터 그 의사표시 효력, 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7일 날 보냈다면은 1일 특급인 이상 2020년 5월 8일 날 도달한 것으로 봐가지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통지 의무,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릴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 경과 시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봤고요. 조금 잠시 후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